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 사학과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강의하다가 지난 8월에 정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거의 뭐 실업자죠. 강의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박형무 관장님이 이제 이 주제를 주셨는데, 지금 마침 또 전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근데 상당히 제가 마음속으로 기뻤습니다. 참으로 기뻤어요. 지금 15만 원 사건, 이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대문 형무소하고 관련해서는 그 이제 세 분의 오늘 등장하는 그 주역 6명 중에서 그 세 분 열혈 청년이죠. 당시에 1910년대, 20년대 우리가 주권을 상실했을 때 그 주권을 회복하고자 정말 열혈 청년, 그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세 분이 바로 여기서 그 사형이 되셨어요. 사형을 받으셔서 상당히 슬픕니다. 한편으로 보면 오늘 주제가 마음이 무거운 주제고, 그 세 분을 어떤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박 관장님께서 이 주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애국자 세 분의 청년, 애국 청년 세 분의 얘기가 또 그분하고 같이 동지였던 나머지 세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했던 지역, 함경도, 북간도 지역, 또 러시아 연해주 지역, 이 세 지역에 대한 어떤 우리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독립운동의 역사,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할 게 많아서 좀 진도를 제가 가능한 한, 이게 제가 PPT로 준비한 게 분량이 많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질문할 시간을 많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철혈광복당과 간도 15만 원 탈취 사건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낯설은, 그렇게 낯익은 제목은 아니죠. 아마 철혈광복단도 그럴 테고, 15만 원 탈취 사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조금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은 이제 간도 15만 원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철혈광복단의 15만 원 탈취 사건, 이제 강의 제목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에 따라서는 조선은행 15만 원 사건, 조선은행 해령 지점 사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에 일본 엔을 얘기하는 거죠. 원. 지금 우리 화폐 단위도 원이지만 당시 일본 15만 엔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15만 원을 어떤 탈취한 거죠. 우리 젊은 애국 청년들이. 그래서 제목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그래서 이 15만 원 사건, 이 사건의 주역자들이, 그 주모자들이 속했던 단체가 철혈광복단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잘 안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좀 합법적이거나 또 공개적이거나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사건화된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비밀결사 단체면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사건화되지 않거나 또 체포되지 않거나 그 주역들이, 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상당히 그 조직을 잘 유지했다는 건데, 오히려 그런 단체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독립운동가들 경우도 이제 체포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운동을 아주 잘해가지고 일본의 검거망이라든가 이쪽에 걸리지 않고 잘 피해 다니면서 아주 상당히 기민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분들은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죠. 역설적인 얘기지만 사실 그분들은 운동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한 분일 뿐만 아니라 성과도 남긴 분들인데,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 단체도 비밀결사 단체일수록 비밀결사 단체이면서 운동을 제대로 일본의 어떤 그 첩보망이라든가 어떤 탄압 당국에 걸리지 않고서 제대로 했던 단체들이 안 알려지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철혈광복단도 그런 그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철혈광복단은 이제 지금 이 두 단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두 단체가 결합된 거예요.
철혈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광복단. 물론 광복단이 먼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철혈단이 그 다음에 생긴 거지만 이게 요거에 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918년 말에 두 단체가 합동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철혈광복단 또는 철광단 이렇게 약칭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역들 이 사건을 주도했던 우리 젊은 애국 청년들이 이제 철광복단의 이제 단원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단체, 소속됐던 단체를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광복단은 이 러시아 원동 지역, 이제 원동 지역이란 말은 여러분 생소할 텐데 이게 극동 지역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 극동이란 말은 좀 일본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동이란 말,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던 용어가 원동입니다. 원동. 뭐 뜻은 같은 거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이다. 동쪽 지방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불리는 건데, 그 러시아의 이제 원동 지역, 그리고 중국 만주의 이제 북간도 지금은 이제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길림성에 속해 있는 주로 그 지역,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북간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북간도를 근거로 하면서 1910년대, 1920년대 초반, 전반기에 민족 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항일 비밀 혁명 단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단체가 광복단은 이제 북간도에서 그리고 철혈단은 연해주에 노령 연해주에 있던 그 비밀 결사도 조직인데 별도로 활동하다가 이제 1918년 말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면서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 두 단체가 합동을 해가지고 철광단이라고 철혈광복단으로 이제 합동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철혈광복단은 이 북간도와 노령연해주 지역의 항일운동 세력의 중추적인 위상을 차지했던 조직이다. 이제 다시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보통 알려진 단체들이 대한광복군 정부, 한인사회당, 고려옹선당 이런 것들은 주로 비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조직이 아니고 공개되지 않은 그 조직이죠. 운동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사실은 알려지지 말아야 되죠.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다 네트워크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 대한광복군 정부나 한인사회당이나 고려옹선당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이 비밀단체, 비공개적인 항일 조직이라든가 또는 권업회나 간민교회, 이제 권업회는 러시아 쪽이고 노령이고 간민교회, 간민회 이런 북간도 지역의 이제 단체들이고 1910년대에 있던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전로 한족회, 러시아 노령 지역, 그다음에 대한국민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한국민회, 북간도 지역. 이런 건 다 이제 공개단체죠. 합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 활동을 하던 그 단체들인데, 이 비공개적인 항일 조직이나 공개적인 항일 독립운동단체의 핵심 간부들이 대부분 이 철혈광복단 소속이에요. 광복단 또는 철혈단 또는 철혈광복단에 소속됐던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철혈광복단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독립운동단체의 일종의 뭐랄까요, 배후? 그게 이제 어머니와 같은 어떤 배후 조직처럼 이렇게 이제 위상을 가졌던 그런 조직이죠. 우선 광복단을 말씀드리면은 이 광복단이 이제 다른 비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광복회도 있고 광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무장단체인 광복단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광복단은 좀 이제 다른 거죠. 뭐냐면 이동희, 여기 오른쪽에 사진 나와 있습니다만 이동희 선생이 1911년 초에 간도에 이제 이분이 선교사는 아니고 전도사 지금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인데 캐나다 장로교에 이제 소속돼 가지고 주로 이제 당시 조사라고 그랬어요. 조사. 목사나 선교사를 도와주는 어떤 조사.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성경을 파는 그 매서인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설교도 임시 설교도 하고 있던 분인데 이분 이제 이동희 선생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강화도 진위대대에 이제 참령까지 했던 분인데 이제 러일 전쟁 때 이제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주로 이 애국계몽운동 쪽에 이제 특히 이제 여러 애국계몽운동 단체 대한자강회라든가 또는 신민회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지도자로 활동했던 분인데 이제 함경도 지역에 이제 캐나다 선교회 이제 그리어슨이라고 하는 로버트 그리어슨이라고 이번에 아마 이달의 독립운동하러 됐던 분인데 세 분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예요. 그분의 이제 밑으로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동이라고 하는 거물 항일 운동가가 그 그리어슨에게 이제 일종의 합법적인 어떤 활동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조사로 매성이로 활동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 북간도 지역에 이제 그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물론 이제 독립운동하러 간 거죠. 와서 이제 이 비밀결사 조직으로서의 광복단을 조직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자료에 나오죠. 선봉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지역에서 간행되던 그 한글 신문인데, 거기 2월 4일자에 이동희 선생이 이제 죽고 나서 사망하고 나서 이제 이동희 동무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제 추모 그 전면에 추모 기사가 실린 거에 이제 이 광복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복단은 이제 비밀결사 단체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중심 인물은 이제 이렇게 최호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자료에 그 러시아 지역에 이제 소위 혁명운동, 항일 혁명운동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최호림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책에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초기 인물은 전일, 이흥삼, 김영수, 구자, 이낙준 이런 분들이라고 이런 분이 이제 주로 활동을 했고, 중반에 가서는 이제 그 오주혁, 김립 뭐 이런 쭉 해서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낯설은 이름들이죠. 대부분 장기영, 백규삼, 뭐 김하석, 황병일 정도, 황병일 선생님도 좀 이렇게 좀 논문이 돼 있습니다. 논문이 쓰여진 게 있습니다만, 구춘선, 그 대한국민의 이제 지도자죠. 이명순, 오병묵. 여러분도 한번 생소할 거예요. 김립 정도 임시정부에 활동했던 분, 좀 이제 기억을 할 텐데, 이동희 선생이 이제 비서로 주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들이 다 여러분들 지금 얼핏 이름을 들어보면은 생소하죠. 그만큼 이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 역사 쪽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구가 덜 돼 있다는 거죠. 연구가 돼 있고, 이 지역의 북한도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건 앞으로 더 러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연해주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더 말하면 이제 연구가 돼야지고 더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단은 하여튼 1911년 초에 만들어진 단체고, 그다음에 이 활동을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지만, 이게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종의 그 1913년 말에 1914년이 되면은 러일 전쟁 10주년이 됩니다. 그 러일 전쟁이 1904년 5년이니까 그래서 10년째 되는 해가 이제 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일본에 대한 어떤 복수를 할 것이다. 이거는 1904, 5년의 러일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패배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서 일본에 대한 어떤 복수를 제대로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이 이제 조야에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이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이 1914년이 되면은 제2의 러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만든 단체가 이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이게 임시정부, 1919년에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제 거기에 뭐 선구적인 어떤 것으로 임시정부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게 군정부다. 이게 우리가 3.1운동 이후 1919년, 20년에 이제 이 서북간도 지역 또는 그쪽 그 러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군정부,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정도의 그 단체로 보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그 러시아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북한도나 러시아 지역에 있던 분들이 주연 점들이 이제 이동이나 이상설, 이동영,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던 이름이죠. 이종호나 정재관,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거 참여합니다. 주로 러시아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물론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만들어진 거지만 이제 북한도 지역까지 다 하고 활동 지역으로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광복단 활동의 일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광복단 정부는 이 군사, 일종의 이제 항일 무장 전쟁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러시아 지역을 제1군구, 그다음에 북한도 지역을 제2군구, 그다음에 서간도 지역을 제3군구로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있는 우리 동포사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립군을 조직해서 일본군하고 이제 전쟁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계 군구의 통제권은 그 대한광복군 정부의 그 정도령, 최고 통수권자가 정도령이네, 타이틀이. 여러분 낯설죠? 정도령.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 조선 후기에 이제 많이 저기 했던 그 정감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감록. 정감록에 보면 이제 정도령이 나오잖아요. 이 정감록의 그 정씨 대신에 그 정씨를 바를 정자로 해가지고 정도령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감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정감록에 나온 내용들을 믿고서 뭐 이렇게 땅을 찾아가거나 지우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 시기에 1910년대는 엄청나게 이게 정감록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민중들이 이 정감록의 그거를 이제 상당히 믿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정도령이라고 하는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지도자격인 사람을 만든 건데, 초대 정도령이 이상서 선생이고, 이상서 선생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도령이 이동희 선생이죠. 그리고 책임비서가 개봉인데, 일부 교과서에는 잘못된 게 있어. 뭐냐면 정도령이 이상설이고 부도령이 이동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자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상설 선생이고 두 번째는 이동희 선생인데, 정확하게 이걸 이제 정도령 이게 상당히 어색하니까 요즘에 정통령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의 통령이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역사적인 사료에는 정확하게 정도령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광복단의 이제 주요 활동 중에 하나고 1914년에 제2의 러일 전쟁에 대비해서 만든 군정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요약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광복단이 이제 뭐랄까 이 활동이 주로 대한광복군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령 각지에다가 이제 둔병제라고 해서 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둔병제라고, 그 나자구라는 지역에 이제 무관학교를 설립해가지고 독립전쟁에 대비한 그 장교들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 나자구 출신, 무관학교 출신의 청년들이 이제 뭐는 장교로다 이제 성장할 거를 이제 예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애국 청년들이 다수 배출이 됩니다. 이 나자구 무관학교 사건이라는 건 이제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광복단, 이 철혈광복단은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나중에 이제 합동이 될 때, 거기서 이제 피 혈서로다 맹서를 하고, 왼쪽에 무명지 손가락 끝을 베어가지고 피로써 날짜를 줬고, 연월일 줬고, 자기 서로 이름 쓰고, 철광복 맹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 간에는 이제 친구, 동지 우자 우에다가 대나무, 우죽 선생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하면은 서로 이제 동지를 이제 서로 확인하는 뭐 그렇게 이제 일종의 비밀 결사의 그 역할을 했던 그 조직의 이제 그 단원임을 이제 서로 이제 확인했다는 거죠.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최봉설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우리 주역 중에 한 분이죠. 이 간도 15만 사건에 여기 이제 최봉설이라는 분이 이제 살아남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간직하던 기록을 보면은 1914년 8월 10일 날 여기 나오죠. 최봉설에서 1914년 8월 10일 철광복 맹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사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어떤 이분이 이제 갖고 있던 그 맹서하는 철광복단에 들어갈 때 그겁니다. 이 철혈단은 이제 이 광복단과 통합된 철혈단은 이제 노령 지역이에요. 노령 지역. 물론 이제 일부 이제 북간도 지역에도 활동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여기 중심 인물은 김철훈이죠. 이게 제가 좀 잘못했는데, 김철훈, 김진, 최의수, 최유준, 한강일, 정순철, 전혀 생소한 분들이죠. 김철훈 정도만 조금 이제 알려진 분이에요. 대한국민의회의 이제 부의장 하던 분인데, 그리고 이제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의 이제 간부였던 분인데, 나머지는 다 이게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 철혈단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때 합법적인 단체였던 그 권업회, 아까 말씀드렸던 권업회, 이게 일종의 한인들의 어떤 자치, 러시아 당국의 이제 그 허가를 받은 그 단체인데, 이 권업회가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동맹국가가 되니까 이건 이제 일본의 외교적인 압력을 받아서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산이 된 이후에 이제 말하면 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블라디보스톡에 만들어진 조직이 철혈단이다. 그래서 이게 활동한 근거는 주로 이 산악지대, 그 오른쪽 연해주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지금 이제 빨치산스크라고 하는데, 그 산악지대 강원도처럼 주로 이 빨치산이라는 게 의병 활동인데, 주로 이 그러니까 게릴라들은 주로 산악지대에서 활동을 해야 되죠. 일반 도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청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나중에 빨치산 활동의 이제 중심지가 되는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에서 이 철혈단이 이제 활동을 주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민족 해방을 목적으로 한 뜻이 있는 청년들이 이제 결속을 돼가지고 장래 독립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단원 수를 보면 노령 각지에 한 275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918년 말,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가서는 한인부를 조직해가지고 독립의병대 조직에 착수했다. 이게 나옵니다. 이 철혈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정도고요. 그래서 이게 합동이 되는데 두 단체가 그래서 철혈광복단, 철광단이 만들어지는데, 두 단체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과 정강이 같아요. 명칭만 다를 뿐도 활동 지역이 좀 다른 거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 두 단체가 합동해서 철혈광복단이 만들었는데,
이 조직, 특히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는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대한국민은 뭐냐면은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소위 한민족의 중앙기관을 다퉜던 그 정통성이라고 할까, 그 권위를 다퉜던 조직입니다. 대한국민의회라고. 그래서 이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임시정부적인 임시정부적인 중앙기관을 역할했던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이 대한국민이 만들어질 때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철혈광목단의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국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대표들이 각 지역에서 이 철혈광목단의 이제 대표들이 모이게 되는데, 노령 그걸 우리가 이제 노중령, 러시아, 중국의 독립운동단체의 대표들이 회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아니고 이제 그 우스리스크란 지역에서 1919년 3.1운동 직전에 2월 이 말부터 3월 초까지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국민을 조직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철혈단의 문창범, 전인준회, 그리고 광복단의 김야견, 김영학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대표로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표가 뭐 상당수가 이제 참여를 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선출된 그 간부가 잘 알려진 그 문창범이라는 분이 의장이 되고, 그 이동희 선생이 군무부장, 이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그 부서죠. 그리고 외교부장에 이제 최재형, 그 다음에 재무부장이 한명세, 그리고 오창원이라는 분이 이제 서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1918년 말에 만들어졌던 철광목단이 1919년에 뭐냐면 러시아 연해주 지역, 러시아 지역과 서북간도 지역을 통과하고, 심지어는 국내까지도 이렇게 통합했다고 하는 그 대한국민의회의 그 조직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간부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1915만 원 사건 당시, 우리가 얘기하려는 15만 원 사건 당시 철혈광복단 단원 수가 한 300명 이상의 여성 단원들이 있고, 그까지 포함하면 1,353명이었다 합니다. 이 최계립이 아까 이제 최봉설 선생이죠. 그분이 이제 해고에 따르면 이제 그 숫자가 상당히 대단했죠. 1,353명, 비밀결사단체인데 여성들이 300명 이상이라는 게 참 독특합니다. 맹렬 여성들이죠. 노령의 철광단, 이 두 개를 조금 이제 철령광목단이 이제 노령 지역에서 활동한 것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게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개봉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독립운동가이면서 그 역사학자이면서 또 어학자이면서 또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19년이죠. 2019년이죠. 그 100주년 되는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 그런 시기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가서 이제 유해를 모시고 온 분이죠. 개봉우 선생하고 황운정 선생 두 분은 유해를 모시고 이제 전용기로 모시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홍범도 장군 유해했는데 바로 그 개봉우 선생입니다. 그 이제 그 호가 뒤바보라고 해서 뒤바보, 뒤에 있는 바보, 부구 한자로 하면 북자죠. 북녘북자에 됐던 분인데 아주 뭐 저명한 그 혁명가죠. 이 개봉우 선생이 이렇게 썼어요. 이건 좀 길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하면은, 나는 이제 국내에서 이분이 개봉우 선생이 1916년에 잡혀요.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국내에 이제 압송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섬에 유치돼가지고 이제 저기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영웅이라고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일종의 가택연금 비슷하게 이제 지내다가 3.1운동 때 이제 탈출해가지고, 탈출보다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돼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지고 이제 뭐 독립선언도 쓰시고 뭐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 탈출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 해삼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해삼이에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적으신 건데, 뭐 나는 아무 항구에도 들지 않고 그냥 직행하는 그 배에 앉아서 해삼항 블라디보스톡이죠. 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때 신안촌에는 중국 아령, 이게 러시아죠. 중국과 러시아령 양령의 우선 인물들이 거지반 모였다. 한쪽에는 노인단, 다른 쪽에는 철광단, 또 다른 쪽에는 신민단이 솔반 모양으로 이게 세 다리가 딱 있는 것처럼 정립해 있는 것처럼 이제 대립하였으며, 송악령, 여기 이제 우스리스크입니다. 니콜스크 우스리스크인데 당시 이름은, 송악령에는 국민회의가 늦은 가을의 우로에는 애기력이와 같이 홀로 있었다. 나는 신안촌에 며칠 치료한 동안에 철광단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철광단에는 나의 동지가 이번에 해외 운동의 중심 인물이 거의 막내된 까닭이다. 그만큼 이 철혈광목단이라는 게 어떤 위상이 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분이 개봉우 선생이 바로 이때 이제 철광단 대회에서 대표회의에서 이제 단장으로 선임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상해로 가서 파견돼서 활동하게 되는 분입니다. 개봉우 선생이 상당히 중요한 분인데 이쪽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북한도에서 철거한다는 이제 이 3.1운동을 주도한 이분들이. 그래서 만세시 운동에서 이제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만세시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관원이 이제 그 체포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하여튼 거기에 일본군 경찰들이 막는 그 블록을 돌파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뚫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목숨을 잃을 각오로 하여튼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하면 다짐을 하자고 하는 그런 그 각오를 다지는 그런 뭐랄까 그 혈서를 씁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각오로 이제 이 철광단이 이제 3.1운동을 이제 성공시키겠다는 하는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1운동이 이제 북한도에서는 이제 의사부라고 하는 거 처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3월 13일 날 용종에서 독립축하식이 열리죠. 자, 여러분 지금 많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의사부가 독립기성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상해에서 이제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임시 헌장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걸 쓰니까, 대한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이제 대한국민의 이름을 바꿉니다. 명칭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합법 조직으로 만드는데, 바로 이 대한국민회도 이 철광단 단원들이 이제 선봉해서 활동한다는 거죠. 3.1운동뿐만 아니라 이 대한국민회에서도.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회에서도 철광단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바로 북한도의 그 가장 최대의 합법 조직의 공개 조직이었던 대한국민회에서도 이 철광단의 단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1 이제 만세운동이죠. 이게 이제 서전 벌에서 벌어진 운동이고, 유명한 사진이죠. 근데 이제 간도 15만 원 사건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이 15만 원 사건은 뭐냐면은 1920년 1월 4일 북한도의 열혈 애국 청년들인 윤준이, 그다음에 임국정. 이 사진이 좀 그런데 윤준이가 이 맨 오른쪽, 위 상단의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윤준이 선생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분이 임국정이고, 여기 최봉선 선생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가 이제 그 한상호 선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안대로 내리면 저 모자 쓴 분이 이제 박웅세 선생이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박건이라고 이제 개명하는데,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이분은 철혈단은 단원은 아닌데, 그 이제 이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제일 일본 조선은행의 용정 지점에서 일하던 부기원으로 서기로 일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정보를 제공한 거죠. 이 전홍섭 선생.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준이죠. 김준이라는 분입니다. 이 6명인데 여기서 최기림만 빠져있죠. 한 분. 이건 나중에 사진 나옵니다. 이분들이 일본의 조선은행 해령 지점에서 북한도의 용정 지점으로 이제 운송 중에 있던 15만 원 일화. 이 15만 원이 뭐냐면 이게 일종의 길림에서 해령까지 오는 철도 부설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 부설 자금을 말하면 이제 이게 중간에서 탈취한 사건이죠. 대담하게 이제 벌인 사건이죠. 그 철강복단이 이제 바로 이 15만 원, 요 이제 비석을, 오른쪽에 있는 비석은 이제 바로 그 현장 15만 원을 탈취한 그 사건. 그래서 여기 제목은 15만 원 탈취 사건 유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정부가 이제 수립한 거 돼 있고 날짜가 여기 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여기에 모티브를 여기서 얻었다고 이제 많이들 언론에서 보도되는데, 저는 조금 약간 의아합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떻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사례를 좀 소개할게요. 이 15만 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1919년 가을. 그러니까 1920년 1월 달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바로 몇 개월 전이죠. 이때 한 9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최기립이 살아남은 이 주역 중에 한 분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남긴 그 기록이죠. 이분이 추풍, 지금 우스리스크 지역인데 추풍 당어제골, 이 산골 한인 마을이에요. 아주 빈민촌 마을인데 거기에 최병준이라고 하는 애국자가 살고 있었고, 이 최병준이라는 분은 상당히 또 흥미로운 분이고 잘 안 알려졌는데 이 홍범도에 아주 가까운 그 측근입니다. 홍범도 장군에.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뭐랄까 운동을 좀 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거나 또는 이렇게 무기를 숨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그다음 자기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요번에 이제 11월 17일 소원을 받으셨는데 두 번째 아들이 홍용환이에요. 그 홍용환이 이제 어린 아이인데 홍 장군이 1908년에 이제 이 망명할 때 12살이었는데 바로 이 최병준 선생한테 맡겨요. 근데 그 최병준 선생의 여기 홍범도 선생이 그때 이제 1919년 9월경에 이제 최병준 선생, 그 홍범도 장군이 여기 머무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갔다는 거죠. 임국정, 최봉설, 임국정 이 이제 주역
제 당에 뭐 몇 명 정확하게 누구 같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최봉설이 최계립이죠. 이 선생이 이제 만든 해고로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홍범도가 머무르고 있는데 이 최병준이 이제 말하면 여기 이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니까 여기 한 2주 정도 여기 머물러라. 이 집에 머무르면서 지금 이제 아편, 약담배라고 있어, 당시에는. 약담배를 이제 추수할 때니까 좀 거두는 추수사 작업을 좀 도와주면 조금 뭐 이렇게 자금이 좀 생길 거니까. 당신이 아편을 가지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 당시는 이게 좀 뭐 어두운 부분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랬습니다. 모든 자금이 이 아편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독립운동 하는 분 중에 일부지만은. 그래서 그 좌편을 추수하면 거기에 좀 나올 테니까 그걸 좀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라. 그리고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을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최봉설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별것 없이 혼자라도,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라도 북하마탕에 가십시다. 이 북하마탕은 이제 그 국민회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회의 본부가 있던 이제 구춘선 선생, 회장이었던 구춘선 선생이 살고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대한국민의 이제 활동 근거지죠. 그쪽으로 가십시다. 우리 간도 청년들이 모두 담당할 터이니 모든 것을 근심 마십시오. 군인들이며 총이며 피복이며 모두 근심 말고 선생이 오기만 하면 조선 독립은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다름이 없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이 최봉설이 앉아 있는 사람이 최봉설 선생이거든요.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임국정인데 여기 보면은 1919년 9월에 임국정이와 최계립, 최봉설이죠. 여기 쭉 해가지고 23살입니다. 이때가 23살입니다. 세 번째 새삼위에 와서 폭탄, 수류탄과 단총을 준비해 가지고 간도 15만 원 사건을 하려고 해삼이 동평 바다, 해삼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동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바다에 가서 밤에 폭탄도 연습하고 폭발, 그러니까 수류탄 한번 던져본 거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중국으로 갑시다.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둘이 사진이나 찍자고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블라디보스토크 사진관 가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사진으로 둘이 이제 나눠 가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사진 찍고 모코, 지금 이제 포시에트는 지역인데 모코로부터 훈치를 거쳐서 경과합니다. 그랬어요. 최계립이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홍범도 장군도 관련돼 있는 얘기죠. 이건 잘 알려진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15만 원 사건 직전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15만 원 사건을 보면은 조선의 일본의 조선은행 자금을 직접 탈취해서 무기 구입 등의 독립운동 자금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식민당국이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감히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일본 총독부, 일본 시민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조선의 청년들이 감히 이 대일본 제국의 그 은행의 그거를 그냥 공공연하게 탈취를 해?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우리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만세를 부른 거죠. 야, 동포들이. 야, 이거 대단한 우리 청년들이 큰 여기 일을 해냈구나. 이 통쾌한 그런 소식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건 발생 후 불과 27일 만에 주동인물 3분이 일본 당국에 체포돼서 처형됐. 그리고 자금의 거의 15만 원 중에서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는 13만 원을 빼앗김으로써 결론적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가져온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런 큰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대담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에 관심을 줬고 이제 많이 얘기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려인 사회, 지금 먼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이게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인 사회와 북간도 지역에서 과거의 혁명운동을 얘기할 때는 이 간도 15만 원 사건이 필히 언급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제 점점 큰 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 15만 원 사건 관련 기록을 보면은 이제 46년에 이지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분도 상당히 독립운동가예요. 해방권에 살았던 분인데 아주 여러분 독립운동사의 니양 사건 또는 자유시 참변 그러면 우리 조선공산당 이쪽에 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분인데 이분도 저 상당히 이제 해방후에까지 살아오셔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거 이지디 선생이 이제 바로 이 사건을 쓴 거죠. 이분도 북간도에서 활동을 했어요. 함경도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쓴 그 간도권의 전모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이제 최봉설이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살아남은 분 최계립. 근데 그분이 이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작가였던 김준 그 6명 중에 김준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분하고 좀 헷갈렸었는데 다른 분인데 이 작가 김준이 1955년에서 60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진 작품을 이제 그 최봉설 선생의 이제 해고를 이제 정리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쓴 소설인데 1964년에 15만 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간행을 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그래서 이 많은 고려인들이 이 사건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학하고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좀 논쟁이 되는 건데 이 당시 고려인 사회에 엄청나게 이 15만 원 사건을 읽은 분들이 이제 역사가들은 최봉설 당사자를 포함해서 거기에 왜 사실을 왜 왜곡했느냐 사실대로 정확하게 써야지 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여자하고 무슨 연애를 하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 부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이 김준이라는 작가 입장에서는 소설을 재밌게 써야 되잖아. 그리고 연애담이 좀 중간중간 들어가야 재미있어서 이제 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이제 이 혁명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역사 소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 사람 이름이고 그 뭐든 간에 누구 잘하고 누구 못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야 후대에 그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는 건데, 만약에 문학적인 어떤 흥미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왜곡해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다. 독자들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그 논쟁을 불렀던 겁니다. 이제 이거 김준의 15만 원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작품들이 다 그래요. 홍범도, 소설 홍범도도 마찬가지 그런 논란을 일으켰어요. 이제 우리도 흔히 할 수 있는 논쟁이죠. 자, 최봉설 선생, 이제 주동인물로서 체포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죠. 최계립은 1959년 1월 사건 40주년을 기념해서, 뭐 1959년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1960년이 돼야 되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쓴 거죠. 그래서 15만 원 사건에 대한 40주년을 맞으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기록에 남겨진 거고, 이제 저를 포함한 역사학자들이 이제 많이 참조하는 거죠. 이제 본명은 최봉설인데 이제 최계립이라고 이름 바꿉니다. 그 이제 그 과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연변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 연변 쪽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이제 중국의 우리 조선족들이나 조선인들 사이나 어떤 러시아의 어떤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계속 이제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논문도 쓰고 이제 아까 김준의 소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북간도 연변 지역에서도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논문으로 쓰고 하는 일들이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82년에 조선족 백년사화라고 이제 이 자료가 많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영준 선생이 15만 원 탈취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건을 정리했고, 유병호 교수께서 이제 불사조 최봉설해서 최봉설 선생을 쓰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글이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서경일 선생하고 이제 동암 선생이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쓴 간도사실론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논문을 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독립군의 수기라고 국가보훈처에 간행한 1995년에 이제 여기에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최계립 선생의 해상록하고 이제 우리 주역들의 재판, 간도 15만 사건의 주역들이 재판받은 이 세 분의 그 기록, 네 분, 전웅섭 선생까지 네 분이 이제 그 1심에서 이제 항고를 해가지고 이제 2심에 했는데 거기 이제 그것이 기각되면서 한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이 이제 원문하고 변형문이 독립군의 수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경일 선생하고 동암 선생이 공편한 간도사실론에도 이제 자료가 실려 있고요. 이거 뭐 자료는 이제 판결문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에도 아마 이게 소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5만 원 사건의 배경은, 자, 1919년 평화적인 그 시위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이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실패했죠.
뭐 이렇게 실패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독립을 달성하는 데는 이제 그 성공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본 당국 군 헌병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이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피살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이상을 다 피살됐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들 몇천 명 되고 감옥에 뭐 수만 명 들어가고 뭐 이런 엄청난 그 이제 우리가 이 독립운동의 의지, 일본의 통치에 반대한다고 하는 그거를 밝힌 거는 세계 만방에 떨친 거는 좋은데 너무 희생이 컸다는 거죠. 3.1운동이. 그래서 자체로서 그래서 이제 결국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하고 독립선언하고 이런 평화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방법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화하면 무력으로 식민지화했던 것과 똑같이 그 일본군을 우리가 무력으로 퇴치할 수밖에 없다. 무력 항쟁의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면서 이제 그걸 준비한. 물론 무장투쟁이라는 것은 10년대부터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거지만은 이제 3.1운동을 겪으면서 그걸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이제 이 독립군에 이제 가담한 국내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청년 학생들이 대거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그 서북간도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으로 대거 몰려가는 겁니다. 독립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서북간도 지역하고 노령 연해주에서는 이제 무장단체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단체들이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희 광복단의 지도자이면서 철광복단의 지도자이면서 근데 무장투쟁론을 이제 옹호했던 이동희 선생이 이제 국무총리로 통합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취임합니다. 1919년 11월 3일 날. 그러면서 이제 노선이 임시정부도 그 전에 외교론 중심에서 이제 독립전쟁 중심으로 이제 노선이 이제 좀 바뀌어가면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독립운동 전체가 이제 무장투쟁 쪽으로 이제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5만 원 사건의 배경이고 그 15만 원 사건이 벌어지는 그 벌어지던 현장에 특히 시베리아하고 이제 이 인접 지역이잖아요. 여기 러시아 혁명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소위 반혁명 세력 백파들이 잡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시베리아부터 1919년 하반기부터 시베리아 그리고 러시아 원동 지역이 이제 말하면 혁명 세력에 의해서 장악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변이 그 지역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여기 이제 러시아 혁명 세력은 일본하고 이제 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그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도 15만 원 사건은 바로 이런 이제 무장투쟁론이 일반화되는 그런 국내의 정세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서 혁명 세력이 득세하는 그런 정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건데 아직은 이 연해주 지역에서는 아직은 이 백파하고 혁명 세력하고 반혁명 세력이 이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은 정권 교체가 분명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일본군이 여기 출병을 하고 있어 군대를 보내고 있어서 한 7만 5천 명 정도의 시베리아 어떤 출병군이 이제 여기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상당히 미묘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주동자들이 결국 이제 그 성공을 탈취를 해가지고 20년 1월 23일 날, 과정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23일 날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으로 이제 피신해가지고 이제 독립전쟁을 추진하려면 이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총, 탄약,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탄, 아까 말씀드린 수류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신안촌으로 이제 도피를 한 거죠. 근데 무기를 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말하면 한 일주일 지난 1월 31일 날 일본 이제 이 사람들이 주모자들이 이제 신안촌에서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총영사관에 그 이제 정부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 헌병대가 일소대가 새벽에 이제 이 주모자 우리 애국 청년들이 이제 자고 있는 거기 습격해가지고 이제 그 체포해 간 거죠. 그래서 바로 그날 1920년 1월 30일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좀 이게 애석하냐면은 새벽에 잡혔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낮에 혁명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혁명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만 있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그걸 또 일본도 그걸 대비를 한 거죠. 혁명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체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은 참 이 동포 애국지사들이나 동포들이 볼 때는 이 참 애국 청년들이
참 이게 일본에 잡혀가지고 갈 수 있는 조금만 좀 저기 했으면은 우리가 잘 보호를 했으면은 참 이게 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돌이킬 수 없는 해안으로 남았다 이렇게 저기 표현했습니다만. 이 당시는 이제 뭐냐면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건데 승인 개조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대한국민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에 있었던 대한국민회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승인 개조 분쟁이라는 걸 벌입니다. 서로 통합 과정에서 이건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의 승인 개조 분쟁에서 이쪽에 러시아와 중용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가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 이동희 이 철혈광복단의 지도자인 이동희가 상해로 가게 되잖아요. 국무총리 취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동희가 군사 문제를 총 그 책임지는 분인데 이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이동희 선생을 대신해서 군사 문제를 책임지게 된 사람이 김하석이에요. 근데 이분은 상임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 15만 원 사건에 깊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만 원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요 6명. 윤준희 선생, 최봉설 선생, 임국정 선생, 한상호 선생, 박웅세 선생, 김준 선생 6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한 분 더 하면 천홍섭이라고 하는 조선은행의 이제 그 서기였던 부기원을 했던 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간도 용종촌의 남방 쪽 이리에 있는 동양호구에서 1920년 1월 4일 5시경에 조선은행 해령지점에서 용종촌 출장소로 운송 중에 있던 일본 화폐 1화 15만 원을 탈취했다. 그리고 운행자금은 이 운행자금은 일본인 순서 3명, 한인 순서 1명, 해령지점 한인석이 김용옥, 해령의 한인상인 김기풍 등 6명이 운송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상이 총격전이 우리 기습을 한 거 총격전이라기보다는 우리 충격을 해가지고 이제 순사 한 사람이 죽었죠. 일본 형사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그 상인이 그 다음 관통사람이 있고 그 다음날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건 직후에 이제 완전히 샅샅이 이제 뒤지는 거죠. 그 북한도 일대를 이제 수색하면서 이 전홍섭을 체포합니다. 전홍섭이 잡히게 되면서 이제 사건의 주동자들의 신상이 드러나게 된 거죠. 자, 명동촌 사진인데, 요게 좀, 저기 뭐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해령, 아래쪽 해령에서 쭉 길로 나는 게 쭉 명동촌을 거쳐가지고 용종이 중간 정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중간 지역, 명동촌 지나서 장제촌, 거기에 이제 바로 이게 아까 했던 동양어구 그 언덕 조금 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만강하고 이제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 지도가 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 위에 이제 명동촌이 이제 여기 그 서경일 김재홍 선생이 쓴 그 규암 김야균 선생의 있던 지도를 제가 이제 저기 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를 좀 보시면은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이 이제 중국 경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40~50명씩 작당해가지고 간도와 한북 일대를 이제 수색하고 농민들을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막 이제 악형 고문을 가하면서 이제 부르라고 그런 거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최봉설하고 임국정이 이제 와룡동에 있던 최봉설 집을 떠난 후에 이제 일본 영사관 순사들이 최봉설 집을 수색합니다. 왜냐면 그 동생이 이 자금을 이제 이동하는 그 우차죠. 마차로다가 이렇게 그 달구지를 해서 이제 이동하는데 도움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수색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 최문약 선생하고 이제 그 오촌 아저씨 최병국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행이 머물렀던 그 김포수 집도 이제 수속을 합니다. 의란구 김포수 집도 수색을 합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은 다행히도 그 박웅세 선생하고 김준 선생, 특히 박웅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이 예정이 됐다고 해서 두 사람은 이렇게 이제 빼주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이제 기원했기 때문에 그 신안촌까지 가지 않은 거죠.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서 이 두 분은 이제 체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이제 자금을 가지고 이제 1월 5일 날 의란구 유채구의 김포수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한국민의회 군사 문제를 총 책임지던 김하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하석이 애매한 사람인데 이 김하석 선생이 여기 이제 사진 나와 있죠. 이 김하석 선생은 코가 낮을 저자에다가 비는 뭡니까? 코. 낮은 코. 근데 코가 막 지금 사진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낮았던 모양인데 영웅 호걸인데 어떻든 코가 접이 선생 했어. 김하석 선생은.
김하석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냐면은 이 자금을 국민의 선전부, 그냥 선전부라는 게 이게 홍보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한다는 게 선전부입니다. 그래서 국무부에 헌납하기로 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 자금을 운반한다. 그래서 윤준이가 선전부장 대리인 김하석의 재무 책임자로 임명됐고, 그래서 이 김하석까지 포함해서 5명이 중로 그 국경을 넘어서 며칠을 좀 기다리다가 1월 20일 모코우 포시에틀에서 배를 타고서 1월 23일 날 다음 날인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이제 신안촌에 숙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과를 이제 요거 최봉서 선생, 최계립 선생의 이제 그 회고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판결문제 참조해가지고 제가 이제 쭉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이동하는 과정마다 어떤 기막힌 사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북간도 지역에서 이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안촌으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옮겨가는 과정, 그것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중국령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했던 이 과정 자체도 상당히 참 기막힌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피체 수군까지 보면은 숙소를 나눠서 자고 있었는데, 임국정 최봉선은 최계복 선생 집에, 저기 최성화라고 한 장로의 집이죠. 거기 이제 딸이 이제 최계복 선생인데, 이분도 애국자예요. 이번에 8월 15일 날 그 여성 독립운동가로 그 이제 소원을 받으신 분인데, 윤준이와 한준이는 이제 조윤관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1월 28일 날 임국정하고 김하석이가 조선은행권을 휴대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군총 2,000정을 구입하려고 이제 막 이제 과정을 이제 찾아다니고 그런 과정에서 정보가 이 조선 청년들이 대군 자금을 가지고 무기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 총영사관의 그 목등이라고 kit도의 유명한 한국말도 잘하는 그 관리 영사관 직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밀정들을 많이 휘하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목동 통역관에 이제 이것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일 후인 작전을 다 짜가지고 1월 31일 날 이 5명이 자고 있는 그 신안촌의 집에, 그것도 유연하게 이제 김하석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누어 사고 있던 거를 한 집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갖고 있던 총들을 윤준이 선생 딱 총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총을 다 거두고 왔어요. 그 다음날 뭐 쓰겠다고.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 이제 일본 헌병대 1소대가 습격한 거죠. 그래서 최봉설 혼자 이게 말이게 격투를 벌이면서 탈출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3만 원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윤준이, 임국정 3사람, 한상호 3사람은 전홍섭, 나일과 함께 이제 요코하마로 원래 일본에서 재판을 받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재판부에서 동경에서 한국에서 재판받으라, 청진에서 재판받으라 그래가지고 다시 부산, 서울, 원산을 거쳐가지고 청진으로 다 해서 청진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청진지청에서 1심 재판에서 이제 무기징역 받았죠. 이 6명. 최봉설까지 골석 재판이지만, 이분은 김준, 박웅세 이 3사람은 이제 골석 재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무기징역을 받고, 전홍섭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대로 받았으면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항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항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심에서 재판장이 1심 판결을 뒤엎고서 전홍섭은 15년을 내리고 나머지는 다 사형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2심은 이제 서대문 형무소 받았으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던 그 사형장에서 3분이 그 안타깝게도 이제 순국하게 된 거죠. 여기 3분, 임국정, 윤준이, 한상호 3분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잡혀간 이후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혁명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래서 이 다음 날에 이제 이 장도정, 김진, 이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대표단, 그 독립운동 단체들을 이제 대표로 해서 혁명정부 군사령부로 찾아가서 바로 이 사람들을 이제 석방시켜 주기를 이제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해달라고는 요청합니다만, 이미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일본도 이 사건 주역들을 체포해가지고 바로 이제 그런 걸 알 상황이 이제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제 압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석방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물론 이제 신안촌에 이제 군인들을 여기 파견합니다. 한 50명 정도 사후에 파견합니다만, 그건 이제 일종의 사후의 일이죠. 그 유족들이 이제 바로 이제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제 그때 임국정 선생의 어머니하고 윤준이 선생의 부인, 임준희 선생이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 씨 부인 이래서
이제 시체를 내달라고 그래야지. 지금 여기 가까운 홍제리에서 세 분을 시체를 이제 해서 사료에 따르면 군중적인 장례식을 거행했다. 그래서 앞 묘비 앞에다 큰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아마 홍제리 여기 유적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진은 아마 그 참 대대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 따르는 분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아까 저기 했던 그 사진에 나온 건데, 이분이 이제 이 모친하고 윤진희 선생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 시체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 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 함경도 분들인데, 전택보 이분이 이제 그 전자회사,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면 거기 이제 사장했던 분이, 회장했던 분인데, 이분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1966년 11월 24일 날 이 홍제동에 있던 것을 이제 그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그 과정입니다. 편지 여기 보면은 그 묘에 한상호의 묘 이렇게 돼 있죠. 세 분 다 간 건데, 여기 이제 서 있는 분이 이제 그 흰 조기를 짓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문재림 목사. 제가 자료를 많이 이거 문재림 목사의 해고록에서 이제 이정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여기 조양릉 목사. 그다음에 여기 이제 흰 거를 오른쪽에 그 두 번째 흰 그 머리 여기 쓰고 있는 분이 이제 김재신 문재인 목사의 이제 부인이죠. 이분 이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현충원에, 아마 지금 세 분은 지금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물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네. 그래서 요번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끝내도록 하죠. 이 전흥섭 선생은 15년 받았다고 그랬죠. 이제 감옥에 있다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혼자 살아서 무엇을 하며 또 난 살 수도 없다. 또는 살 수는 없다. 일찍이 죽는 것이 좋다 하면서 일주일간 금식을 하니 이전에 있었던 폐병이 발병해가지고 의사가 이 폐병으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쓰고, 죽을 것 같다는 증명서를 쓰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보냈다. 그래서 석방이 돼가지고 고향인 경흥에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서 이제 갔다가 경흥에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로 이제 망명을 한 거죠. 그리고 최봉선은 이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사건을 처음에 신안천에 왔던 그 체계부의 집, 최성화 장로죠. 그 집에서 이제 해서 한 10여일 동안 이제 간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계복 선생, 최계복의 세 명제, 제복, 계복, 계로 이 여자 3형제, 그다음에 창도, 계도 이 남자 2형제. 이 최계도라는 분은 나중에 최계복, 최계로 다 아주 그 걸출한 독립운동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창도, 계도도 마찬가지고, 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름을 최영이라고 바꿔서 지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고려극장의 유명한 그 시나리오 작가, 그 연출가로 이제 된 분인데, 바로 그 명문 집안이죠. 독립운동에. 그분의 이제 그 부모들하고, 그 다음에 최계복, 이혜근, 이유순, 우봉은 이 여성들이죠. 이 다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이 여성 독립운동가. 최계복, 이혜근 선생, 이윤순 선생, 이동희 선생이 이제 둘째 딸이죠. 우봉은 선생, 이 사람들이 뭐, 근데 소원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두 분 정도 빼놓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극히 간호를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이제 일본에 이제 추격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수청이라는 지역으로 탈출을 하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을 혁명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최봉솔이라는 이름을 괴짜 돌림 따서 최성화 선생의 그 괴짜이죠. 최계복 삼형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 최계복 그 형제 괴짜 돌림 따서 이름을 최계립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사후에 최계복 선생은 일본 영사관의 체포를 피해가지고 저쪽 위쪽 밀산 가까운 요화현으로 도피를 하고 중국에, 그리고 이제 부친 최성화 장로하고 오빠 최창도가 1년 동안 일본 영사관 구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최봉선은 이름을 최계로 바꿨다. 박웅세는 이제 결혼하느냐고 이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그 이후에 역시 독립운동 계속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공산대학 졸업하고 고려공산당 이렇게 해서 쭉 활동하고 이제 50년도에 지금 기록상으로는 이제 한북의 아마 그 향후에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사무국장직까지 합니다. 그 김준이라는 분도 잘 알려지는 분이 아닌데 그 소설 쓴 그 김준이랑 다른 분인데, 여기 이제 사진이 제가 이제 여러 거기다 추적하다가 김성일이라는 분이 혹시 김진이 아니겠는가, 김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좋겠고, 사건의 주역들 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됐는데 바로 윤준이 임국전에 보면은 다 이 경력들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주로 이제 함경도 출신들이고 이제 북한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10년대부터 했던 분들이죠.
그런데 거기 민족학교인 무슨 명동학교라든가 무슨 나자고 무관학교라든가 뭐 영생중학교라든가 뭐 이런 학교 다 출신들이죠. 최봉설, 박은수, 전홍서 이런 분들 이렇게 다 애국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참조를 많이 했던 그 문재린 선생, 문재린 목사님, 그다음 김신묵,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김신묵 그 여사 이 두 분 회고록에 이제 이 15만 원 사건에 대한 그 사진도 들어있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두 사진 제가 여기서 발췌한 건데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 그 주모자들에 대한 설명도 좀 언급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이 북한도 지역이나 이쪽에 기독교 쪽뿐만 아니라 거기에 독립운동이나 한인사회를 이야기해서는 이 기린가비와 고만네 이 두 분의 이제 쪽인데 이 기린가비와 고만네의 꿈이라고 하는 해고록을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역들의 공통점은 역시 이제 애국 청년들이었다는 거죠. 이거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상당히 뭐 이 활동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한 건데 참 이게 열렬한 애국 청년들이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독립운동 단체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죠. 자, 윤준희 선생도 이렇게 특히 이제 윤준희 선생님 거는 이제 마틴. 요거 이제 이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스탠리 마틴이라고 하는 그 제청병원 그 선교사죠. 이분이 병원장인데 한국 이름 민산인데 바로 이 제청병원을 근거로 해서 독립운동했던 분입니다. 그 이제 피체경위 이거 김하석의 문제인데 이건 뭐 조금 저기 돼서 김하석이 이게 상당히 논쟁적인 문제라서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학술적인 얘기라서 좀 제기인데 어쨌든 어떻게 이분들의 어떤 행적이 일본 총영사관에 알려지고 그걸 알려준 사람이 누굴까? 그 밀정이 누굴까? 이 문제에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시로서는 잘 못하는데 사후에 이제 이 김하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물이죠. 대한국민회의 군사 문제를 책임졌던 김하석이가 물론 그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이게 쭉 이 주역들이 신안촌까지 간 것이고 그 사람 지시를 따라서 했는데 결국은 그 김하석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최봉설을 비롯한 사람들이 김하석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김하석이가 혹시 일본 총영사관에 연결되어 있던 그 전문적인 밀정은 아니더라도 일본 측에 정보를 지원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어민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민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죠. 어민섭. 이 사람이 이제 그 홍범도 장군하고 이제 같이 보통 우리가 알려진 사진인데 이 사람이 안중근의 의형제예요. 그 형벌인데 1911년부터 하얼빈 사건 이후에 일본 늦어도 1911년에 일본 총영사관의 밀정으로 포섭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민섭이가 이 최기립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이 어민섭이가 밀정했다. 그래서 김하석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면 이 네 사람이 체포될 수 있도록 그 말하면 그 알려준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제 어민섭을 이렇게 유모저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계립이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김하석 어민섭이가 이제 정탐인데 우리 주모자들이 주역들이 체포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그르쳐가지고 또 특히 임국전에 있는 사람이 너무 김하석과 어민섭을 너무 믿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일을 그르쳤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계립은 이제 그 얘기를 어민섭의 이제 말로를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이 어민섭 밀정이 일본군이 이제 1920년에 시베리아 철수를 하는데 경운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일본 글도 모르고서 정탐지기 해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훈춘을 갔는데 거기서 일부 15만 사건 밀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이제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외롭게 살다가 1930년 여름 훈춘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다. 그래서 내가 김하석의 말을 듣다가 천추만대의 외놈 정탐배로 죽는다면서 후회하면서 죽었다. 이게 이제 최계립 선생이 이제 나중에 북한도 연변 지역에 가서 들은 얘기를 이제 쓴 겁니다. 운동사적인 위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이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급하게 뒷부분을 조금 보충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충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끝내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의문시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보충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뒤에도 이제 일정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당시는 통신 같은 거를 어떻게 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통신.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연락을 해서 어떻게 뭐 돈을 갖다 주고 뭐 누가 뭘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속도도 되게 느렸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뭐 이동하다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주로 뭐 이제 편지를 많이 쓰고 또 직접 인편으로 가기도 하고 인편으로 이제 연락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동지들 간에는 그다음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근데 편지도 위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가 들어있는 거라든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뭐 이렇게 야적으로 이렇게 이제 글씨가 드러나지 않다 한다든가 불을 대면 이제 드러나거나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뭐 방법은 통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사를 가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아까 행로를 이제 우리가 생략을 했는데 다 걸어간 거예요. 무슨 차가 뭐 그 자동차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걸은 거예요. 몇천 킬로, 몇천 마일 되는 정도죠. 몇백 킬로 되는 거, 그런 걸 다 걸어간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죠. 그 경로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운동이 그만큼 우리 당시에 그 운동 상황이라는 것이 어려웠죠. 그리고 거기는 곳곳에 또 일본 밀정들뿐만 아니라 또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 단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는 항상 잠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 한편으로 이제 씁쓸한 면도 있지만 그 밀정들을 통해서 일본 당국이 결국 독립운동의 상황을 거의 파악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그 알려지지 않고 그걸 피해서 운동했다는 것 자체에 이제 이 독립운동의 그런 위대함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신변의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자금도 그렇죠, 조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지역 자체가 좀 척박하잖아요. 이게 척박하다니까 주로 이 북한도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 자체가 특히 지금 이 사건이라는 건 겨울이잖아요. 1월 달이면 이쪽 함경도 사람 표현되면 동삼이래요, 동삼. 가장 추운 그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최계일 선생, 최봉설 선생 같은 경우는 도피해가지고 아무르강에 그 이제 얼어붙은 바다 많이인데 바다가 얼어붙었어요. 그거를 뛰어가지고서 그걸 해가지고 발이 동상이 얻어가지고 뜯어 칼로 찔러가지고 그걸 가위로 짜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흔적이 남은 거 부상이 입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만 고난 속에서 독립운동했는가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사실은. 여기 통신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건이나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난점 같은 것들을 통신의 어려움 같은 거, 통신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황이나 돌아가는 정황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네, 지금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3가지 정도 들어왔는데 순서대로 선생님 일단 안성민 선생님께서요. 그때 이제 15만 원은 지금의 얼마 정도로 계산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글쎄 뭐 그거를 제가 정확히 뭐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아까 총 그 구입 뭐 자료들은 1천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2천정 얘기했는데 이제 적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면 1천정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1천 정도면 탄약이 한 보통 이제 많이 우리 독립군들 보면은 이제 그 총 하나에 이제 몇백 발씩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보통 300발 뭐 또 500발 정도 되게 여유가 있으면은 근데 뭐 좀 적게는 뭐 300발 정도 쪽에 있는데 그거 탄약하고 그러면 수리탄 해야 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대포 속사포 같은 건 좀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구입하려면 그러니까 1,000명 정도를 무장시킬 수 있는 자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5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금액상으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그 15억 정도 45년 해방 당시에 그건 이제 화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쌀값으로 저기 한 경우도 있어요. 쌀값.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현재 이 상태에서 고민해 본 거로는 그 총 1,000명 정도를 무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이다 그러면은 우리 상상할 수 있겠죠. 독립군 부대가 예를 들면 북로군정소 유명한 청산리 전투에 김좌진 부대가 600명 되거든요. 600명. 600정. 그 600명 정도 갖고 우리 청산리 전투 치른 거거든요. 그 홍범도 부대도 한 500명, 400명, 500명 정도. 그 당시 봉오동 전투 때는 한 500명 정도의 세 개 단체가
총 토틀이 한 오봉동 전투대 한 501개 대대 정도 된 거야. 5, 600명 정도. 완전 그러니까 무장한 상태의 사람 기준을 600. 그렇죠. 그 정도 15만 원 정도면은 그 정도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의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임시정부 예산하고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건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러시아 돈하고 이제 그 당시는 러시아 돈은 인플레이션 되는데 보통 달러로 하면 15만 이게 2대1 정도 돼요. 1달러가 2루블 정도. 그러면은, 일본 옌. 그러면은 7만 5천 달러가 되죠. 1920년 당시에.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주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밀정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일본 측의 자료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알아야 될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밀정제 얼마 전에 KBS에서 밀정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밀정. 우리 독립운동 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얘기 나온 겁니다만 그 일본의 밀정 그 첩보 조직이라는 게 그 대단했단 말이에요. 거의 뭐 옆에까지 침투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10년대 같은 경우 우리 어민섭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제 동의회라고 해서 그 최재형 선생이 총장이고 안중근 의사, 우리 잘 아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우영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장에서는 참모중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동지거든요. 그 좌영장이 어민섭이었어요. 근데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동의회 총장이었던 그 최재형 선생의 생질이었어요. 그 누나의 아들이었죠. 그 어민섭을 일본이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민섭이라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런 애국자가.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의형제, 최재형 선생, 그 러시아 지역의 소위 뭐 요즘에 이제 그 한인사의 대부라고 그러는데 한인사의 큰 어른인데 이분의 생질이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년에 일본이 어민섭을 포섭한 거죠. 그래서 지금 1910년대에 그 연해주 지역이나 그 모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여러분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이제 예무성 자리 보잖아요. 거기에 자료들 다 밀정들이 기록이에요. 밀정들이 입수한 거. 특히 이제 어민섭이 자리가 많아요. 어민섭이가. 근데 어민섭이 애국자이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한테 아까 말씀드린 편지 같은 거. 어민섭한테 편지 보내요. 형님,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내가 내일은 어디로 이동할 거니까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민섭한테. 근데 어민섭이 그 밀정인지 몰랐죠. 근데 그런 고급 밀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곳곳에 깔리는 거죠. 일본에 의해서 그 고용된 밀정들이 많았던 거죠. 그게 이 독립운동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거의 핵심 쪽에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설적이지만은 역사학자들이 지금 연구하는 걸 그 밀정들이 갖다 준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누구 어떤 가져온 것이다. 어떤 한인 누구가 어디 가서 수집해 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 그런 여러 가지 독립운동 자료들을 보잖아요. 다 그 밀정들이 수집한 거예요. 일본 당국이 직접 한 것도 있지만은 밀정들이 어디 들어가서 뭐 어떤 학교, 우리 민족학교 들어가가지고서 애국 창가집 같은 거, 그다음에 교과서 같은 거 이렇게 훔쳐다가 싹 해서 그거 다 복사하거나 이렇게 써가지고 다시 없는 것처럼 갖다 놓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자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일본의 의무성, 그런 데는 일본의 어떤 육군성이나 뭐 육군성이나 이런 쪽에 기관, 경찰 이쪽에 다 남아있는 게 그 밀정들이 갖다 바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얼마만큼 밀정 조직이 우리 탄탄하게 촘촘하게 그 우리 독립운동 쪽에 이제 침투해 있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하게. 다음 질문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최영민 선생님께서 교수님 같은 연구자분들이 계셔서 모르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될 듯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그 철혈광곡단 300명의 여성들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이 질문까지 하신 것 같은데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도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을 묶어서 볼 수 있는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글쎄 뭐 지금 그쪽에 그 특히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 그래도 최근에 와서 좀 관심들을 쓰죠. 특히 이제 여성 단체 또는 여성 독립운동가 연구한 학자들인데 제가 알기로 여성사 그것은 박물관이 있었죠. 기념관인가? 거기에 이제 지금 성함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몇 편을 쓰기로 했습니다만 자문도 해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들도 있어요. 여성 간호사들은 명칭 잘 모르겠어요. 간호원, 간호사 어떻게 요즘엔 거기도 좀 계급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도 독립운동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죠. 특히 이제 3.1운동 아니 그 이전에 거슬러 군대해산 때도 보면 이제 여성 간호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죠. 물론 적지만 그리고 3.1운동 때도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간호원들이 이제 많이 저기 했고 지금 이쪽에서는 특히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제 간호원들 여기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게 부상한 우리 독립분들을 치료하려면 간호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간호원들이. 그래서 양성을 했어요. 우리가 의사들도 물론 저기를 했지만 특히 간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최계복 같은 사람은 이제 12명, 이 당시에 15만 원 사건 당시에 12명의 북간도 지역에서 연변 지역에서 12명의 여성들을 이게 수행을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게 미군이 후원하는 적십자병원에 거기에서 이제 간호원 그 양성소에 들어가기로 약속돼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지던 그 같은 시기에 이동을 했어요. 블라디보스톡. 그러니까 이제 간호원들뿐만 아니라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여성사 박물관 거기 쪽하고 거기 사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보시면은 전체 명단이 지금 현재 밝혀진 특히 이제 그 서운 받으신 분들만 아마 그 사진하고 간단한 양력하고 해서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그 책인데 이렇게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막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책하고 그다음에 간호사협회인가 거기서 제가 받은 거는 거기 조금 제가 참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이제 도움을 못 주지만 거기서도 그 간호사들의 어떤 그 독립운동 이렇게 쓰고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근데 개인적으로도 알려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성 독립군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정화 선생이나 임시정부 쪽의 그런 분이라든가 갑자기 또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기록도 있고 의병장 생각나는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런 분들도 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성들의 활동이라는 게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주로 이제 뒤에서 뒷바라지 하거나 그런 분들도 다 독립운동 한 거거든요. 그분들 포함해서 또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발굴 작업들, 그다음에 이제 소원을 더 많이 드리고 지금 아마 퍼센티지로 보면은 전체 소원 받으신 분 중에서 뭐 5%도 채 안 될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좀 발굴하고 소개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좀 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특히 여성 학자들만이 아니고 남성 학자들도 좀 신경을 써서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혜준 선생님 질문입니다. 독립운동사에서 이런 강도 15만 원 사건 같은 비슷한 경우에 탈취 사건이 또 있었는지 비슷한 거는 제가 지금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사건 비슷한 거는 이제 자그마한 사건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일본 입장에서도 보고 제가 이제 공부가 좀 약간 적해서 그런데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 이외에 뭐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파괴하고 또 이제 폭파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일본 자금을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그걸 턴다 또는 운송직에 있던 걸 탈취한다 이런 게 글쎄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15만 원 사건은 어쨌든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들어온 질문은 다 말씀드렸는데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아까 이렇게 체포되신 분들이 이렇게 일단 이분들이 사건 이후에 움직인 경로도 굉장히 복잡하긴 했는데 체포된 이후에 일단 요코하마로 갔다가 거기서 부산 경성 청진의 경로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지역에서 붙잡힌 경우 그렇게 잡혀서 이송돼 오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쪽에서 뭐 일본에서 원래 재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그렇죠. 변경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혹시 변경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그 재판 관할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재판 관할권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저게 같은 뭐 그 내부 사정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재판 쪽에 그 사법부, 일본 사법부 쪽에 그런데 어쨌든 그 어떤 처음에는 아마 일본으로 다 이렇게 이게 애매한 적이잖아. 여러 가지 보세요. 사건이 벌어진 적이 그 대상은 조선은행이죠. 자금이.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 그 한반도에서 북한으로 용종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중국 영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어디서 체포돼요? 신안촌에서 체포됐죠. 러시아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그런 재판 관원을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기 그 주요한 그 요인들이 됐겠죠. 근데 그걸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 그 귀결된 거는 이제 청진 그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함경도 쪽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마 일본 국내로다가 일본 국내에서 거기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코하마까지 간 거죠. 아까 홍제리가 지금 홍제동 그렇죠. 홍제동입니다. 네. 남아 있나요? 아마 저는 이제 제가 좀 가봤어야 되는데 가봐야지 못 갔는데 흔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좀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글쎄 남아있는 요즘 너무 유적들이 막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 15만 원 사건 이 세 분의 그든 의사 그 열사의 그분은 우리가 사실 그게 보존이 됐으면 좋을 텐데 잘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지역 그 원래 묻혀 계시던 데니까 그 지역도 상당히 성역화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이제 현충원으로 모시긴 했지 옮기긴 이장을 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후에 묻었던 데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 죄송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저도 항상 부담을 느끼고 한번 저기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기도 제가 국립동작동 거기도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거기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봐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답변이 잘 안 돼서 죄송한데. 이제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요. 네. 강의에 더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번 강의를 준비했던 것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들어온 2021년 독립지사 기업공단의 차별 광복단과 그리고 간도 15만 원 탈취 사건이 사실은 1년 동안 지금 기획전시로 운영되기 때문인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온라인상에서 우리 해설하신 선생님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 기획 전시가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다른 전시로 바뀐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 전시관 2층에 분자금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여전히 간도 15만 원 사건에 나라 선생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하고 또 이렇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 해주신 방병률 교수님께 박수 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15만 원 사건에 관한 지금 최초이자 유일한 그 강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강의 시간에도 이게 여러 개괄적인 독립운동서를 하다 보면은 그냥 스킵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무려 복잡한 거잖아요. 이 단순한 탈취 사건이 아니라 이 지역별로는 북한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관계된 사건이지만 그 상해 임시정부 관계에 있죠. 그 러시아 혁명 관계에 있죠. 또 일본의 어떤 그런 그 관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사건이고 거기에 관계된 단체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하나지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운동사적인 그런 의미는 크게 이제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 운동 15만 원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정책, 독립운동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고, 아까 이제 은행 탈취한 것이 또 있었냐 이런 얘기처럼, 뭐 그게 철저하게 이거를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대비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의 하르빈 사건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제국이 허점이 뚫린 거잖아요. 그 이제 하르빈에서 안중근이라고 한 제국의 그 경계망, 그런 게 일부러 자기들이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거 체크를 안 한 거잖아요. 신표를 안 나눠줬잖아요. 그냥 들어오라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그걸 뚫고 들어간 거죠. 그 허점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이 제국의 위신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첩보를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이게 첩보망을 강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첩보 조직을. 그 아까 어민섭도 바로 그런 인원으로 포섭이 된 거죠. 아 이게 밀정들을 좀 더 강화시켰다. 그래서 이 15만 원 사건은 이제 일본의 정책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이 독립운동사에서 엄청난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건 자체는 우리 3명의 애국자를 이제 상실했다고 하는 것. 정말 이게 그 뜻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정말 이게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하여튼 그런 뭐 아쉽습니다. 이제 해안돼 있는 사건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저로서는 우리 박평영 관장께서 이제 어떻게 논문의 제 글을 보고 해서 보셔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이런 강의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 15만 원 사건을 주로 많이 주변 분들에게 많이 나누시고 여기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 이제 이 15만 원 사건의 주역들, 그 희생된 특히 세 분의 열사, 의사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